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이폰 없어요.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네. 물량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있는 양대 산업은 2개밖에 없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은 멀었고 한 20년 뒤에나 희망이 있는 산업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인덱스 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100 좋아. 아, 코스피. 코스닥은 아닌 거죠? 저는 코스닥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 2010년에 뭐 은행에 딜링룸에 있었어요. 네. 딜링룸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죠? 자기 계정도 매매하지만 고객들의 돈들을 모아가지고 외환 거래도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주식 매니저들도 있습니다.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주식 하나 이야기할까요? OCI라고요. 아, 남자의 주식. 예, 그리고 주가 한번 쳐보십시오. 그 60만 원이 2만 원 갔다가 지금 8만 원 하나 그럴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태양광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시장 자체 규모는 네. 15년 사이에 한 10배 이상 늘었어요. 오. 그렇죠? 아니 태양광 시장이 우리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그러면 30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이제 한 8분의 1 토막 네. 정도로 완화됐을까요? 간단해요. 공급 과잉 때문이죠. 중국이 그렇게 많이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미친 것처럼 태양광 공장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OCI나 한화큐셀이나 등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뭐 웅진그룹도 태양광 투자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10배 성장한다. 전 동의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캐파가 20배 늘면 어떡하냐? 생산 능력이 20배 늘면 어떡합니까? 곤란해지겠죠. 가격이 박살나겠죠. 근데 그게 지난 15년간 태양광 업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기술 혁신도 가팔랐던 데다가 특히 중국발 생산 설비의 확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늪에 빠져서 결국은 저렇게 됐죠. 또 하나 더 할까요? 태웅. 2010년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쳐보세요. 역시 10분의 1 토막 나 있죠. 왜 그럴까요? 이 회사는 풍력 발전 회사인데 풍력. 풍력도 역시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 이런 거 보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 회사는 10분의 1 토막 났을까? 공급 과잉. 공급 과잉이죠. 풍력 네. 발전 설비를 생산하려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으니까. 네. 2차 전지? 좋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 2차 전지의 생산 캐파, 그리고 2차 전지를 활용하는 전기차의 판매량은 10배 는다고 봅니다, 저도. 자, 근데 생산 능력이 20배 늘면 어떡하죠? 소재는 30배 늘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라는 게 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저는 네. 낙관하지만 어떤 특정 섹터, 어떤 특정 시장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건 그건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야 돼요. 지금 생산 설비의 확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2년 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저도 여기 김자가 TV 왔을 때 박사님 삼성전자 더 가나요? 저한테 질문 주셨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드는 산업은 조심해야 된다. 왜? 공급 과잉이 나니까. 지금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LG전자 이익보다 적게 난다며요. 15년 만에 역전됐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사실 어제 LG그룹에 강의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듣고 온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러면 15년 만에 삼성전자 이익보다 LG전자 이익이 더 많이 나냐? LG전자 잘했다. 이게 첫 번째겠지만 삼성전자가 불황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적자나고 삼성전자도 적자난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을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경기 남부 지역을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공장을 지은 데다가 이번에 또 용인에다가 뭐 몇 조? 반도체를 활용하는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수많은 시스템 로직스, 저기 뭡니까?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매출은, 물량은 향후 10년 동안 10배 가까이 좀 갈 거라고 좀 봅니다. 왜? 가격이 이렇게 헐값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 거다. 근데 시장의 사이즈가 10배 나냐? 그건 아니죠. 가격이 폭락할 테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고든 무어 박사님께서 제창한 불멸의 법칙 있잖아요. 매 2년마다 반도체 값은 반토막 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 2년마다 반도체의 제조의 생산성은 2배 향상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반도체는 매 2년마다 그 안에 IC 칩 안에 들어가 있는 회로기판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양은 2배씩 는다. 이게 지금 1965년에 이야기하신 게 지금까지 동용되잖아요. 네. 그러면 2년 지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팔린 물건 재고는 2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반토막 나는 거죠. 재고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많은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반도체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절대 반도체 같은 회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치킨 게임 속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생존자가 될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20년 전에 삼성전자가 세계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할 거다. 일본 기업들 무시하는 소리 엄청 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키몬다 파산한 다음부터 삼성전자 독주 체제가 갖춰졌지만 이 불황을 겪잖아요. 똑같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들, 자, 풍력발전, 태양광, 2차 전지, 반도체 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미래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지만 공급 과잉의 리스크도 말도 못하게 큰 산업이잖아요. 이 산업이 얼마나 공급 과잉이 되고 얼마나 수요 균형이 잘 맞을지는 몰라요. 우리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굉장히 리스키한 산업이잖아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삼성전자랑 삼성 SDI겠죠, 정확하게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이랑 네. 셋 중에 10년 뒤에 누가 살아남아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5년 전만 시계를 돌려도 파나소닉이 전 세계 2차 전지 1등이었어요. 테슬라랑 같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팩토리에 파나소닉이 같이 공장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파나소닉 이름이 있어요? 5등 안에? 중국 기업들 천지 사이에 한국 기업들 몇 개가 위태로에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에 경쟁의 강도가 치열해지는 산업들은 적어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워렌 버핏의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중에 하나가 주주사항 같은 책들을 추천하는데 네. 그 책에 보면 워렌 버핏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항공산업에 투자했던 나를, 과거의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애들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뭐냐 하면 저가 항공사예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이 치열하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가격 파괴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데 비해서 그 시장에서 쉐어를 유지하고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신형 항공기 A380 같은 것부터 네. 어마어마하게 비싼 항공기들을 계속 투입하고 차별화를 하고 주주들한테 떨어지는 이익은 쥐꼬리만 함. 그러니까 호황에 잠깐 벌지만 대부분의 기간에는 어마어마한 투자로 인한 강강상각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그런 산업에 투자했던 그를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운 좋게 나는 빠져나왔지만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2번 들어갔어요. 2번. 항공산업에 투자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팔았잖아. 네. 델타랑 뭐 US 에어웨이 다 네. 팔았잖아요. 그때 네. 한번. 네. 네.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그 산업의 특성이 우리 지금 이야기한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기계장비, 자동차에 다 적합되죠. 자, 이걸 듣고 나니까 답이 하나 나오지 않아요? 한국은 어떨 때 사야 된다? 경쟁 기업들 망하고 기업 부도난다 그럴 때 사야 되고요. 반대로 슈퍼사이클이 어떠니 이게 세상을 모두 지배할 거고 앞으로 여기는 무한한 질주가 예상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산업에 진출한다라고 공시하는 순간 상한가 나누면 그때가 고점이다. 일 잘하고 있었던 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공시를 해요. 그러더니 우리 화장품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뭐 마스크팩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날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투자를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이 회사가 이 바이오 회사였어요. 바이오 회사가 화장품 업계에 진입해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는 이 회사가 진입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니까 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지. 근데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쓰레기라고 보는 거죠. 수십 년간 그 일을 한 기업들이 쟁쟁하게 버티고 있고 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캐파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도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신생기업 따위가 들어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시장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쉐어를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말은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쓰레기로 보는 거죠. 기존 경쟁자들이 바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보라고 보면 왜 화장품 주식을 사요?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이라는 거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건 시장이 안타깝지만 버블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때가 화장품 시장이 버블이었나요? 2015년이 그랬죠. 그때 공시에 재밌는 공시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화장품 산업 진출 공시를 하는 순간 상한가를 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존 플레이어는 바보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데 그 시장이. 지금도 그렇죠. 우리 BBIG 한다 그러면 마스크 뭐 만든다 그러면 뭐 우리 이거 해요 그러면 상한가 쳤던 거 혹시 재작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우리 메타버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시장의 고점 잡는 건 되게 쉬워요. 저점은 되게 어려워요. 저점은 패닉 속에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주식을 팔아서 바닥에 나오는데 그 패닉을 유발하는 요인이 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고점은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공급 과잉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그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평가를 받을 때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NFT. 여러분 주식시장은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김작가 TV든 제 채널에 나와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지 종목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저도 태웅, OCI 주식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봤고 물렸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느꼈죠. 우리나라는 투자의 난이도가 대단히 어려운 나라고 투자의 난이도 적어도 워렌 버핏이라면 한국에서 이 주식은 안 살 것 같은데 우리 개인들은 되게 쉽게 보고 산다. 더군다나 레버리지까지 하더라. 그래서 이 시장의 고점은 알 수 없다. 아니 신규 시장 참여자가 나오고 그 회사가 상한가를 쳐요. 그날이 고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때는 주식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주식 이야기할 때 폭락할 때 사는 게 낫지. 지금 따라가면서 하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부 구간에 있어서는 저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주주였던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지금까지도 못 파신 분들은 10분의 1 토막 나는 주식을 들고 있는 거고 OCI 2만 원, 3만 원 갔을 때까지도 못 팔았던 분들은 지금 8만 원 주가 돼서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식시장의 테마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고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테마의 고점을 잡는 법은 오늘 가르쳐드렸어요. 신규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칠 때. 그때 조심하면 된다.
그런 징후가 나왔는지는 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겠죠. 지금 박사님은 이제 과거에 이제 경험과 많은 분들이 이제 피눈물을 낳는 사례를 바탕으로 저도 다쳤어요. 여러분, 저 지금 2차 전지 열풍이 너무 강하다. 저 LG 생활건강 주주라는 거 몇 번 이야기했죠. 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영광의 시기를 보냈던 기업들을 함부로 사는 거 아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여전히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올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뭐 3배, 4배 제가 작년 말에 있잖아요. 이 채널을 출연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상장 종목과 하회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좋아 보입니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옛날 동영상 밑에 또 나올 거야. 또 네. 장사 잘하니까. 네. 왜 그때 제가 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주요 품목 15개 중에 네. 지금 플러스 나는 산업은 3개밖에 없고 음. 그 중에서도 의미 있게 플러스가 나는 산업은 자동차랑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산업의 주가가 빠질 때는 사도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그때부터 3배가 났다며. 음. 그럼 사라는 이야기 나는 이제 못하죠. 저는 작년 말에 2차 전지 사라 그랬던 사람으로서 네.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는 못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산업이 나쁜 게 아니라 가격이 너무 아니, 강하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돈이 쏠리고 그리고 네. 전부 다 공급을 네.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급의 확장만큼 수요가 늘지 못한다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저렇게 실험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언젠지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저는 안 하죠. 모르는 건 안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즘에는 삼성전자는 사실 이게 산업의 주식을 뭐 사는 게 그 가격도 굉장히 많이 고려요소잖아요. 가장 큰 고려요소 중 하나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요즘에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뭐 담아도 되는 시기인 것 같다. 뭐 물론 이게 사이클 산업에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좋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이익을 보고 사면 지금은 괴로울 거예요. 곧 1분기 실적 시즌이 나올 텐데 끔찍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로 가면 7월달 상반기 실적 발표까지도 반도체 쪽에서 이익이나 이익의 모멘텀 이야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알고 사고 있느냐 묻는 거죠. 싸다고 사면 아까 우리 워렌 버핏 이야기했죠. 워렌 버핏 영감이 델타 항공이나 US 에어웨이를 왜 샀냐 하면 싸다고 샀거든요. 같이 투자한다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산업이 사우스 웨스트 항공 같은 저가 항공사 때문에 피바다가 되고 있는 산업이어서 쌌던 거였거든요. 공급 과잉 산업이 돼서 쌌던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못 들어오는 산업을 그때부터 워렌 버핏이 좋아해요. 애플 좋아하잖아요. 저희 애도 애플 사고 싶어요, 중학생이. 그만큼 어린 애들부터 애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랑 바게닝 파워를 생각하면 애플 주가는 워렌 버핏 영감이 보기에는 이건 가치주다. 혜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산 거잖아요. 혜자가 있는 걸 물은 거. 이 산업이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잘 할 수 없는 산업일까? 아니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일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이폰 없어요.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물량댁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있는 양대 산업은 2개밖에 없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은 멀었고 한 20년 뒤에나 희망이 있는 산업은 2개밖에 없어요. 코스메틱이랑 자동차밖에 없어요. 코스메틱 아시는 것처럼 이 불황을 견뎌내고 내면 정말 설화수나 후가 세계적인 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당장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연진이한테 빠져 있었잖아요. 네. K 컨텐츠가 아예 뭐 다는 못 봤어요. 마음이 아파요. 다 봤습니다. 애 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되게 힘들어서 좀 많이 스킵하고 보게 되죠. 아니 너무 연기를 잘해요. 연기 너무 잘해요. 악역들이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층이 두꺼워진 거죠. 그러니까 나왔던 사람들이 돌려막던 시절과 이제 정말 층이 두꺼운. 전 처음 보는 분들이 그렇게 연기 잘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동했거든요. 충격받았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방금 나왔지만 우리 스스로가 K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쓰레기다. 이건 뭐 풀도 없고 자막 달고 누가 보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국 그 컨텐츠에 대해서 엽전론이 팽배했던 나라였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뭐 샤넬이니 구찌니 엠베서더 하고 있잖아요. 백인, 흑인, 동양인 중에 동양인이 제일 연예 시장에서 약자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동양인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서양인들은 미인으로 보는구나. 좀 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 루시 루라고 아주 미녀가 계신데 저분이 미인인가 싶었거든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미녀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시절을 저는 살았잖아요. 20년 전에. 카메론 디아즈가 미녀의 전형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미의 전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요즘은 뉴진스가 미의 전형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주 노출되고 재밌는 게 나오고 좋은 노래가 나오면 결국 뚫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끔찍하게 높은 장벽이 있는 시장의 대표 주자가 화장품, 명품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명품의 가장 중요한 게 벤틀리 타고 다니면 와 하듯이 제네시스 타면 와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현대차 보면 저는 들거든요. 네. 너무 좋으니까, 차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외제차도 하나 갖고 있고 현대차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대차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차는 탈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너무 편하다, 좋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다는 3세대 아다스 같은 거 나오면 정말 얼마나 좋아질까에 대한 기대를 우리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브랜드를 가지고서 세계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날들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 약간 미세한 틈을 열고 있는 그 두 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박스 떼기 산업이잖아. 이 배터리 넣으면 몇 킬로 가요지. 이게 어디 배터리예요는 잘 안 묻잖아요. 테슬라가 파나소닉 제품을 냈다는 썼었다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파나소닉이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다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CATL이 잡을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리고 CATL과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피바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공급 과잉을 네. 앞으로 밀고 나가는 산업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소재 산업이야 지금 좋지만 소재 쪽은 설비 증설이 없냐? 다 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미래가 밝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작년 가을에 2차 전지 태조 이방원 테마가 수그러 드는 가운데 네. 2차 전지는 사도 된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는 이제는 지금 무서워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저는 무서운 거죠. 모른다. 그분들 마음이죠. 캐팔 증설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분들 마음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잘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근데 코스메틱과 자동차를 높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자동차는 브랜드 가치를 뚫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코스메틱은 근데 사실 중국의 화장품에 저가 화장품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고가로 위험하지 예, 않나요? 그래서 고가로 가야 돼요. 근데 고가는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런던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아까 네. 한 거죠. 런던 가서 한국 아가씨 얼굴들이 쇼윈도에 걸려 있는 걸 보고서 동양의 미인 미 기준이 조금씩 네, 바뀌니까 그러니까 시세이도만, 가왕만, 카오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화장품 회사였잖아요. 시세이도랑 카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들이죠. 그에 못지않게 한국의 회사들도 이제 한국 미인이 세계적인 미인이 되면 한국 사람들, 한국 미인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뻐? 할 때 맨날 비아냥거리는 게 성형이랑 화장빨이라고 그러고 막 네네. 맨날 댓글을 싸우잖아요. 댓글 망창이잖아. 근데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게 화장품, 한국 화장품이라 한국의 화장술이 세계적인 탑 레벨에 가고 있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쪽을 뚫을 가능성은 한국의 브랜드 가치랑 가는 거거든요. 이 네. 두 산업은. 네. 명품은 그 나라 브랜드 가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명품이 있어요. 마오타이가 100만 원짜리 누가 가져왔어요. 진짜라고 믿으면서 먹어요, 우리? 난 맛없던데. 마오타이 주주분이 가져오셨던 몇십 년 된 마오타이라고 해서 그건 돈 1,000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전 100만 원도 아까워서 못 먹지만. 맛없더라고요.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프랑스 와인이 오면 일단 브랜드의 그 아우라에 해서 솔직히 말해서 맛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먹는 종 많잖아요. 근데 마오타이를 딱 열고 먹으면 이거 가짜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브랜드예요. 신뢰감, 크레더빌리티. 그 크레더빌리티를 갖춘 나라들은 선진국들이고요. 네. 시장에서 생존한 나라들이죠. 네. 구찌, 샤넬, 버버리. 이런 브랜드들은 다 1800년대 샤넬만 하더라도 세계 2차 대전 직전 네. 그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각종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특히 창업자들이 전설이 된 그런 브랜드들이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가려면 한 50년 걸리겠지만 그 50년 중에 제 생각에는 한 20년은 이미 한 거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K 콘텐츠랑 K 엔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공급 과잉에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제작사가 있는지. 공부 좀 해보면 알잖아요. 네네. K 콘텐츠 산업에 고용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회사가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서 어디가 되냐? 여러분,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할게요. 인공지능이든 뭐든 저희들 경제학자들이 수도 없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어떤 영화가 히트칠 것인가? 어떤 노래가 히트칠 것인가? 어떤 드라마가 히트칠 것인가에 대해서 베팅을해야 돼요. 네. 그죠? 심사역들이 투자를 고민하죠. 답이 나왔어요. 예측할 수 없다. 복잡계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시네. 요새 잘 지내시겠죠? 저 오이사님 좋아합니다. 복잡계 투자. 그러니까 복잡계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대충은 잡아낼 수 있대요. 한 30% 정도. 예를 들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다. 어비스 하나 말고 다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영화는 일단 걸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100%는 없어요. 요새 당장 저는 헐리우드 영화 안 본 지 정말 오래된 게 이번에 그 아바타 2 말고는 그 전에 본 게 2015년인가 16년에 스타워즈 리부트 할 때. 근데 그 이후로는 안 보러 가거든요. 헐리우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왜? 못 보겠더라고요. 왜 못 보는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돈 내고 거기 가서 이게 놀이공원 온 건지 그 스토리의 빈약함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여간의 관객이 워낙 넷플릭스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관객이 진짜 많이 왜 줄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까? 그게 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죠. 기산이 확실하게 사는 영화만 찍는 거죠. 월드 릴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죠. 어벤져스부터 시작해서 뭐 해버리죠. 뭐. 어벤져스 팬들이 저를 싫어하시겠다. 근데 이런 아재도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어벤져스 시리즈부터 스타워즈 시리즈를 안 보러 간 지 정말 오래했거든요. 첫째 아들이 초딩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아들아 네 친구들이랑 가라 하고 돈을 주고 보냈지. 저는 이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간 게 뭐죠? 일본 애니메이션. 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지금 포스 뜨고 있을 겁니다. 예. 그거 보러 갔어요. 예, 너의 이름 때부터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날씨 아이도 좋아하고요. 그거 너무 재밌었죠. 예. 날씨 아이도 재밌습니다. 즉 그런 걸 보게 되면 되지 헐리우드 영화 안 보러 가거든요. 왜? 너무 그 많은 돈을 투입했다가 망하는 순간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자꾸 저희들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안전빵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요새 최근에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들 다 보세요. 미나리부터 올해는 뭐 에브리싱 그리고 그전에는 기생충 그런 산업에서 한국은 잘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잘 찍고 있죠. 우버 타는데 드유너 스퀴즈 게임 그럴 때 막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운전하시는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드유너 BTS, 드유너 블랙핑크, 드유너 스퀴즈 게임 하면 돼요. 엄청 좋아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인기가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국과잉이고 어디서 히트작이 나올 것인가. 김은숙 작가님이 자주 만들어주시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그래서 콘텐츠 투자도 인덱스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개별 종목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산업을 전체를 사는 게 낫지. 개별 종목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없다. 주식 쪽에서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 올해 이제 주식 매수 타이밍 알려진 경제 지표를 아까 전에 이제 수출이 3개월 정도 증가한 속도 보이면 그때 마음 편히 좀 사도 된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한국 주식은 지금은 뭐 종목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지수. 그럼 미국 주식은요? 미국도 지수죠. 일단 S&P 500이랑 났어요. IT는 끝난 것 같은데 네. 왜 끝났다라는 말을 하냐면 벤처기업들이 최대의 수요자라서 그래요. 저희만 해도 클라우드 서비스 엄청 쓰거든요. DB가 흔들리거나 접속이 불량하거나 뭔가 에러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저희도 대규모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벤처기업들이 올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상장 IPO 시장 죽었죠. 벤처 캐피탈들도 지금 이번에 심각하게 타격받았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금융기관들도 망할 것 같죠. 뱅크런 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시들어가기 시작하면 중고 서버나 PC가 시장에 산더미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들이 올해 정말 힘든 이유가 특히 상반기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거기서 쓰는 물건들, 거기서 생기는 수요들 서버용 디램이든 PC든 모바일 디램이든 나오겠냐 이거죠 상반기에. 중고가 넘쳐날 텐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강력한 부양밖에 없잖아요. 금융위기 다 막아줄게. 투자해. 뭔가 이렇게 나와야 돌아서는데 연준 이번에 금리 인상했어요. 이 밥통 같은 애들이. 인플레이션 지금 죽어가는 게 보이는데도. 국제유가가 70불 아래에 있는데 어제는 이제 물론 달랐습니다만. 지금은 캐탈리스트가 없어요. 촉매가 없어요. 은행 안 망한다? 그럼 고르쿠시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은행주 살 거야 그렇다고? 무서워요. 어떻게 사요? IT 기업? 아니 지금은 이야기했잖아요. 스타트업들 다 망하면 거기가 가장 큰 IT 쪽의 수요 기반이 스타트업들인데 고용도 늘 많고 거기 다 망하는데 거기가 좋아진다?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어디가 주도주가 될지 모를 땐 다 사는 게 최고죠. 인덱스 사세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S&P. 나스닥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큰 버블이 있었다가 1년 만에 버블이 다 청산되고 방금 전에 버블을 기록했던 산업이 돌아선다? 에이,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